자,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일단은 그 지역을 먼저 쭉 한번 분석하고서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가서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3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부동산에 가서 바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걸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개별 분석이라 하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걸 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한번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대상 부동산이다.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평가하기 전에 요 지역을 먼저 쭉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와서 여기에 와서 이 해당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별 분석이다.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재반 요인을 쭉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결국은 이 지역의 가치 수준을 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이다. 그런데 어느 상업지구에 이제 어떤 그 상가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 상업지구는 가치 수준이 한 1,500에서 한 1,700만 원이다. 평당. 이렇게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뭐를 한다며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먼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라는 게 그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용 수준이죠. 이용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상가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표준적인 이용이다.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한 10층 정도로 이용되는 게 표준이다. 표준이 뭐예요? 딱 중간 정도 아닙니까? 그러한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다. 예컨대 어느 지역은 아파트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아파트가 표준적인 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보통 한 15층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그 지역의 가치 수준을 결정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지역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별 분석은 그 지역의 가치 수준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마다 뭐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고 먼 놈 있죠? 1층짜리가 있고 20층짜리가 있고 아니면 5년밖에 안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분석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하려고요? 이 부동산이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제대로 이용되고 있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가치를 감액시켜서 구체적인 가치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행 분석이다. 이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후행 분석이다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면 얘는요, 뭐 부분적이고 뭐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분적, 미시적. 거기 박스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쭉 한번 좀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다. 부분적으로 미시적 분석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 지역 분석의 범위 자체를 지금은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지역 분석의 어떤 대상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요 대상도는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이러한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요, 이거와 비슷한 지역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자꾸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이때 거래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한 그 거래 사례 비교법 하에 거래 사례를 정하기 위한 범위 있죠. 그 정도 범위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례를 선택할 때는 요 주변 지역에 있는 사례 있죠?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변 지역에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사한 지역.
예를 들어 이게 아파트라면 A지구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변에 B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겠죠. 이런 건 B, C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그 비슷한 지역에 있다면 좀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지역에 있다면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죠. 가격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용도 지역, 여기 아파트라면 아파트 단지라면 다른 상업지구 내에도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본다면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줍니다.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 있죠. 이런 걸 유사 지역이다. 유사 지역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 유사 지역과 다른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있죠. 요거를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 수급권은 이 정도 범위까지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 여기가 김포 지역이라면 여기가 뭐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뭐 그 구미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거나 이러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이 부동산들은 비슷한 부동산들은 가격대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싸고 싸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뭐란다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사례 선택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에서 사례 선택해서 만약 여기서 사례 선택했다 그러면 이 지역적인 요인을 좀 분석해서 좀 수정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걸 뭐라고요? 지역 분석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과 관련돼서 먼저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삼성 아파트고 바로 옆에 뭐 대림 아파트가 있다면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경쟁 대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 부동산과 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체 관계가 있고 경쟁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 관계라는 얘기는 서로 자기 부동산 사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하보다는 더 이제 주거 환경이 더 좋게끔 자꾸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경쟁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건을 보면 인근 지역과 관련돼서 요건을 보면 보통 이제 이 지역 사회, 이 김포 전체 지역이라면 이 지역보다는 작은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 작은 지역 아닙니까? 작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거, 상업, 공업활동 등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아까처럼 이게 이제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용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A지구 상업단지, B지구 상업단지, C지구 상업단지 이렇게 좀 특정 용도에 따라 밀집되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중심되어 밀집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거를 보통 인근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근지역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죠. 도로가 크게 나왔다든가 이러면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근지역도 새롭게 개발되거나 그러면 항상 1000년이고 만년이고 깨끗한 아파트 남은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쇠퇴하고 이게 결국은 철거해서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부단히 밟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통 이제 경계와 범위에서 우리 이제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와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일치하는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런 거하고는 거의 상이하게 대부분은 이제 산이라든가 언덕배기, 큰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철로가 이제 가로막혀 있다든가 대중의 교통 패턴 있죠. 대중 패턴, 교통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인근 지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했다 그러면 사례를 선택하기는 좋을 겁니다. 인근 지역 내에서. 그렇지만 아주 멀리서 가져온 사례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인근 지역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죠? 그 거래했던 사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근처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신뢰성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근 지역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만약에 새롭게 뭐 재개발 아니면 신개발됐다 그러면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천익, 악화기 이런 형태로 어떤 지역도 사이클 그리면서 흥망성쇠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번에 유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지역은 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는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자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큰 차이, 그 지리적 범위가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뭐 다 교회도 여기 있고 다 하면 싼 놈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좋은 그 아파트를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끼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사 지역을 지역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사례가 없을 경우는 이런 데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특징을 보시면 지역적 위치에 원근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근 지역과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유사지역이 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간혹가다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일수급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수급권은 이렇게 유사지역이라든가 다른 용도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뭐라 한다고요? 동일수급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주변의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보완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요 부동산과 대체, 경쟁, 때로는요 보완 관계 같은 게 형성되면서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선택하더라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거지라면 주택이라면 주택의 이제 동일수급권은 보통 이제 여기가 도심에 뭐가 있어요? 뭐 직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심에의 출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가라고 치면 자, 이 상가는 어떤 식으로 동일수권을 정할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도 상업지역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피적 가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주문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범위라면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상가가 싸고 여기는 상가가 비싸다면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싼 데를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공업지역은 우리 이제 김포 쪽 가시면은 이런 데도 이제 공업지역이 있고 이런 데도 공업지역, 이런 공업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장을 하든 여기서 공장을 하든 생산비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가능하면 싼 공장을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성, 생산비라든가 수송비에 있어서의 대체성을 가지는 지역 범위와 대체를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공장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동일 수급권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끝은 그런데 그냥 어쨌거나 목포 끝에서 하다가 상대적으로 수송비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강원도까지 가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농업 경영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인근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개발되거나 재개발된다면 자, 마르고 닳도록 천년이고 만년이고 깨끗한 주택으로 남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하듯이 지역도 이렇게 흥망성쇠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표를 그린다면, 이게 보통 이제 인근 지역이 전제 조건은 지역이 하나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동질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개발된다면 이러한 흥망성쇠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한 5가지 단계를 이렇게 겪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성성쇠천악이다. 성성쇠천악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런 식으로. 그럼 성성하니까 헷갈리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했다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친구 있다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성장한 다음에 성숙했다 하니까 그냥 성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몇 가지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장기 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신개발됐다 아니면 재개발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농촌이라든가 농지 같은 걸 신개발하게 되면 이때는 가격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가격이 막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가치 수준이 최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는 건물 자체가 좀 낡고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게 몇 년이냐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이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게 한 50년, 60년을 둔다면 이때부터 이제 천이기 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하는 기대 심리로 들락달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누가 재개발된다고 소문내길래 잠깐 올라갔다가 헛소문이 나가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 천이기 단계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상향 여과라는 것은 옛날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자꾸 고소득층 주거지로 바뀌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쇠퇴기 때가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표현합니다. 하향 여과는 뭐냐? 예전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이기 때가 하향 여과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발하다. 그리고 이 쇠퇴기 때가 이제 재개발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단계다.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고 천이기 단계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성장 단계가 이제 입지 경쟁이 아주 치열한 단계다. 입지 경쟁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입지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바람에 가치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숙기 때는 입지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오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 성숙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주민들의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경제적으로 경제 수준이 최고인 단계입니다. 그냥 힘께나 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런 단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 단계는 아무래도 성장되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입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 그리고 만약에 천이 단계에서도 재개발이 없었다. 그럴 경우는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택의 방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기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놓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방기 현상이다. 그래서 특히 그 여과 과정과 재개발 단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했을 경우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에 요 유사 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자, 그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에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구했다. 그러면 같은 지역 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지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어떤 그 비슷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쪽에 그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했다는 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인근 지역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겠죠. 얘랑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의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같은 아파트끼리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면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맞는 거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이거 크게 잡는다면 아무래도 넓은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치 판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주택이라면 주택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의 출근이 가능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이러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적인 그 지역 어떤 동일 수급권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그 근처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 범위가 아주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방배동에 있는 뭐 빌라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제한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끝낸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해 볼 건데, 이 3방식이 상당히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한 번에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들은 거 한번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면은 감각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 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수년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완벽히 이해하고서 그 시험장에 가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아, 대충 막 계략적으로 이런 거 같다 하면서 계속 본 거 또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런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경우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도 많이 있고 해서 피부에 확확 와닿으면서 무슨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은 이거다 저거다 딱딱 정해주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비스무리하더라도 그냥 살짝 가볍게 넘어가시면서 자꾸 본 지문을 계속 익힌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추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할 건데 먼저 3방식의 개요다에서 부동산은 가치를 평가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동산 가치 평가의 3방식이다. 해줍니다. 3방식의 의의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간 비용에다가 뭘 붙여요? 이윤을 붙여서 가치를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동산을 내가 구입한다면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와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와 차이점을 수정해 가면서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가 방식. 그 다음에 그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비교 방식.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자, 이걸 공급선이라고 하는데 가격, 이건 수량이라면 이런 공급자 측면에서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 이거를 이만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공급자 가치다. 그러면 공급자가 이만큼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도 이걸 만드는데 뭐가 들어갔다고요? 비용이 들어갔다, 생산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산비에다가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치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다. 물론 요거 이상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공부할 때 요 정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도 생산비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생산비에다가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쭉 연결한 거라는 얘기죠.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의 가치다. 그 결국은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그만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 방식. 이번에는 자, 수요자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수요자 입장에서 이 수요 곡선 이렇게 들었는데 가격 얘는요 수량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 지불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자, 수박을 내가 구입하면서 돈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도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박을 구입하면서 미래 저녁 때 가서 깨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이라는 겁니다. 편익을 다른 말로 효용이다. 그러니까 그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쭉 연결한 거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효용곡선이다. 자기도 그만큼 효용이 있으니까 그 효용에 상응하는 값으로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편익곡선, 효용곡선이라 하는데 부동산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도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판단하기 쉽지만 않네요. 그래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이걸 기초로 해갖고 지금 시점에 지불하고자 하는 것들을 쭉 연결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익 방식. 근데 시장에서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요? 균형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 가치로 하는 겁니다. 균형 가치다. 그럼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거래되는 가치 있죠? 그걸 기초로 평가하는 게 결국은 비교 방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비교 방식이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이제 몇 번 공부한 것처럼 만약에 이 균형점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으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물건이 남아 돌죠.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어디에 이른다고요?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점에 이르는 거죠. 네,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샬이라는 사람은 항상 마샬은 대표적인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시장은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 그냥 놔두게 되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온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항상 자, 일시적으로 약간 괴리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균형점에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균형점에서는 항상 그 수요자 측면에서의 가격, 공급자 측면의 가격, 균형 가격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가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마샬이 얘기하는 삼면 등가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 경제는 이런 걸 완전 경쟁을 가정하는데 완전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물건을 생산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에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 부동산이 있다면 자, 이거를 원가 방식도 가능하고 원가 방식도 가능하면은 평가해라.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 우리는 시산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산 가치라는 게 뭐냐면 시험 삼아서 일단은 계산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해줍니다. 시산 가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본 다음에 그래도 요 부동산의 가장 적합한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최종 평가 가치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고 얘를 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그래서 우리 애킨스라는 사람은 어차피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의 다 다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든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장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하되 부수적인 방법으로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주된 방법에 가중치를 더 주고 부수된 방법으로 가중치를 덜 줘갖고 최종 평가 가치를 평가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원가 방식에 의해서 때로는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임료를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좀 세분화한다면 어떤 장래 편익에 대한 대가인 가치와 그 다음에 용익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임료로 간다고 했죠. 요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가 방식에 따라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이다 해줘요. 원가법이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환원법이다. 그 다음에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분석법.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예전에 몇 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원가 방식은 어디에 따라서요? 비용성에 입각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 거래사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해서 밑줄 쳐놓고 이걸 물어보고 이렇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지 어쨌거나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서 한 3문항 정도 나옵니다. 3문항. 그래서 많게는 4문항 정도 나올 수 있지만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분배하자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감정평가가 좀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수익 방식이 어렵습니다. 수익 방식이 어렵고 얘네들은 그냥 할만합니다. 좀 하다 보면 좀 대충 그런 거구나 하면서 할만합니다. 근데 수익 방식은 이 논리 자체가 좀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왜 어렵냐면 이거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측정한다. 이것도 쉽지만 않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는다. 이것도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평가 어렵다는 얘기는 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수익 방식이. 근데 수익 방식이 어렵다 해서 이거 감정평가 전체를 다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원가 방식이라든가 비교 방식은 좀 하다 보면 좀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좀 맞춰야지 전부 다 포기하시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포기하려면 수익 방식 정도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40문항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를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간다고 해서 당락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포기함으로써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를 맞추려다가 다른 걸 10개를 더 맞출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오늘 이거 강의를 하긴 할 건데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두 놈은 기본적인 논리 정도는 알고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한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의 이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가법 하에 나온 그 가치를 뭐라 하냐면 적산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산가치. 그 다음에 적산법 하에 나온 임료를 적산임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산임료.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하에 나온 가치를 비준가치다.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뭐라고요? 비준가치다.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하에 나온 임료를요. 비준임료다. 이렇게 줍니다. 비준임료. 수익환원법에 따라 나온 가치를요. 수익가치 해줍니다. 수익가치.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 하에 나온 임료를요. 수익
임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쭉 한번 나열했는데 항상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능하시면 어디가 초점을 맞추냐면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임료를 평가하는 쪽에서는 자세히 한 문제가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온 적은 거의 없고, 그리고 지문에 하나 정도 끼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나오는 거지 자세히 물어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치를 평가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내용 확인했고 다음 시간부터 원가 방식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